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전기, 항만, 수도 이 모든 기반 시설물들 인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야말로 기반이 되는 것들인데 이 하나하나가 우리 건설인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 시설물들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들여다볼 기회가 참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습니다. 네, 매달 건설계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편하게 수다로 또 토크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를 해줄 첫 번째 토크쇼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만큼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님이신 정병윤 부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병윤입니다. 네, 부회장님 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엄근진하실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뭐 친한 삼촌 같고 편하게 좀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첫 회다 보니까 사실은 좀 또 묵직한 주제를 또 들고 오셨어요. 공공공사비 정상화. 이거 발음도 좀 어려운데 공공공사비 정상화라는 주제로 갖고 오셨는데 어떤 얘기가 될까요? 공공공사비라는 게 일단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 그대로 공공공사비입니다.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SOC나 기반 시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이런 건데 그런 공사를 정부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일을 이제 건설 사업자한테 돈을 주면서 공사비를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건설 사업자가 받게 되는 공사비를 공공공사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공사비라는 거는 공사비를 발주하는 거는 주체가 이제 정부고, 예. 그 행사를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곳은 이제 건설 산업계가 될 텐데 네. 이 공사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공사비는 이게 좀 특이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제조한 사람이 정해진 가격을 정하고 네. 수요자가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결정을 해서 사거나 안 사거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시장가 가격이죠. 예. 공공공사의 경우는 이제 발주자, 즉 그 사람이 이제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내 물량은 이만큼이고 네. 이 공사 가격은 얼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건설 사업자한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죠. 가격과 양을 반대로 공급하는 사람한테 제시를 하고 네가 이 가격에 이 물량을 줄 수 있겠느냐 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네. 공공에 있다는 겁니다. 수요자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뭐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공공사비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뭐 일단 내 세금은 덜 나가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에는 전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품질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입니다. 암만 싸더라도 우리가 불량품을 사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건 돈 낭비예요. 그러니까 품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전제 하에서 가장 싸게 공급할 사람이 공급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또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지만은 그건 고려가 충분히 안 되면은 품질이 그럼 가격만 이렇게 고려해서 경쟁이 붙게 되면은 결국 그거는 시설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품질의 하자를 낳게 되고 나중에 또 그걸 고치려면 더 많은 돈이 들고 그러다 보면 국민 세금이 더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눈앞의 이익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왜 영화 터널 보면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서 그 속에 갇히는 그런 설정들이 나오는데 공사비가 최소 공공공사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공공시설물이 심각한 안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공공공사비 현실화 이 부분 참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도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건설 근로자분들
이분들의 처우나 이분들의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면은 그러한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이런 거 충분히 갖출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 인건비를 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공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해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은 인원은 채용을 못하면서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철야 작업이나 돌관 작업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 안전시설 이런 거 아까 터널 말씀하셨지만은 터널을 지지하는 철근이나 이런 거를 부족하게 늘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가 이제,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설계한 대로 넣지 않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사고가 생기면은. 그럼 그 공공이 이용하는 그 시설물들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짓는 건설인들의 안전 또 처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면 다소 이게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공공공사에 입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건설사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경쟁을 하고 입찰에 뛰어들까요?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공사비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낮은 부족한 공사비지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감을 못 따게 되면은 그 회사가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공사비가 부족한데도 왜 들어오냐? 이 사람들이 이미 회사는 돼 있고 종업원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손해가 나는 공사를 하더라도 따야 됩니다. 따야 그 돈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또 나중에 따면은 또 주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회사를 존속시키고 종업원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공공공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중소건설사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얘기들인데 있습니다. 예. 공사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정말 어느 정도나 부족한 건가요? 근데 정부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빨리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정부가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사전 심사 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80억 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80억 원을 내가 이제 그 제한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이. 그리고 이제 한 뭐 몇백 개 되는 업체들하고 비딩을 붙입니다. 비딩 입찰을 붙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도 이게 8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 공사비를 88이 보장해줘야 64 된다. 하면은 64억 원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음. 이런 제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깎아놓고 네.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완충 장치를 또 두는 그런 제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100억짜리 공사를 도로를 내면 100억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우 64억 원을 주는. 그럼 거기 맞춰서 100억짜리를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또 자기도 남겨야 되니까 하청업체를 또 후려치고 하청업체는 또 근로자를 후려치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 중간에 뭐 업을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만약 어떻게 뭐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금방 금이 가는 거죠. 거기에 아스팔트가 제대로 들어갔겠어요? 뭐 네. 보강공사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금방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과 장기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주고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런 제대로 가야 된다. 이 건설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가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지금 처하게 근로자들을 처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저희 그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6%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100원이라고 그러면 16.6원은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 상당히 큰 부분 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6%, 지금은 뭐 더 다운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반을 건설업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건설업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200만이에요, 전국적으로. 가족 곱하기 4 하면은 뭐 8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네. 예,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이 건설업은 그 만약에 100원을 투자를 하면은 다른 뭐 이삿짐도 있고 자재업자도 있고 뭐 해가지고 연관 효과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100원을 투자하면은 220원이라는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취업도 한 뭐 10억 정도 하면은 10명이 고용이 되고, 딴 데는 업계 평균으로 하면 한 8,7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도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건설 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 완화라든가 취약한 부분에 그 일자리 공급 효과 이런 게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사실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뭐 건설인들의 처우라든지 건설 산업계 전반의 생태계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정책들을 이제 한 목소리를 내시는 거잖아요. 최근에 좀 가장 어떤 이 공공공사비 관련해서 어떤 발의를 하신 제도라든지 법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동안 저희 그 협회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낮은 공공공사비에 따른 문제점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께서 이 제도 공사비와 관련된 제도가 이제 국가계약 제도예요. 그걸 관장하는 게 국가계약법인데 그 계약법을 고쳐가지고 많은 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윤까지 남기는 그런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품질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공사비는 줘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비 이하로 네. 이렇게 입찰을 하는 사람은 그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다만 정부도 법안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명을 하지만은 그 계약 제도를 약간 손을 봐가지고 아까 말한 그 낙찰률, 그러니까 80%로 돼 있는 낙찰률을 좀 더 올려가지고 공사비를 더 주는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유튜브로 만나 뵙기에는 또 이 부회장님 이런 분들 많이 잘 안 나오실 것 같은데 흔쾌히 첫 회에 이렇게 좀 나와주셨어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첫 해 나온 거는 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난 짜장면 먼저 이렇게 외쳐주신 짜장면. 거군요. 뒤에 이제 다 나와라. 이제 뭐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섭외하기 쉬우실 겁니다. 섭외에 많이 도움 주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달 건설업계 주요 이슈들을 토크로 풀어낼 대한건설협회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 와주신 우리 정병현 부회장님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구독 먼저 왼손으로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